휠체어 바퀴가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런 몸으로 어떻게 손자를 봐줘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3초를 멈췄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63 평생,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수님입니다. 올해 63.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래부터 없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26살 아들 민준이를 낳고 석 달 뒤였지요. 버스 정류장 앞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트럭이 인도로 올라왔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고 간호사가 울면서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말을 듣기도 전에 남편은 그해 겨울에 떠났습니다. 짐을 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끝난 거야. 민준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생후 7달이었습니다. 아직 그 말의 뜻을 모르는 나이였지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30년을 울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데려온 여자아이 서연이. 사진으로만 봤는데 눈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그 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장롱에서 감청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환갑 때 한 번 입고 넣어뒀던 옷. 휠체어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도 봐줄 만하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복이 그날 제가 당할 모욕의 배경이 될 줄은. 민준이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차. 엄마,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 조용히. 그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기쁜 날이었으니까요. 식당은 강남에 있는 일식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계단이 2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내가 들어서 올려줄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계단이 굴욕의 시작이 아니라는 걸. 진짜 굴욕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쪽은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진성그룹 계열사 대표 오진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명품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가 제 눈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아이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엄마 박수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없는 다리 쪽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흠집 난 자리를 찾는 눈처럼.
그 여자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소곤거리는 척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서연이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저는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님, 실례가 될 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그 휠체어 계속 타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활을 하시면 좀 나아지실 수 있는 건지.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조사하는 말투였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평생 탑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듣기 싫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 아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편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참 반듯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처음 사진 봤을 때부터 눈이 맑아서. 오진철 씨 아내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민준이 어머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상생활은 혼자 다 하세요? 씻는 것, 드시는 것 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혼자 합니다. 그래도 나이 드시면 더 힘들어지실 텐데. 우리 서연이가 시집가서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하면 그건 좀 가혹하지 않겠어요? 수발.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며느리 될 아이 어머니 앞에 앉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지관 상담사 앞에 앉아 있는 것인가? 서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서연아, 어른들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마. 서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집안이라서 혼사에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준이 어머님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려되십니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이미지 문제라고 할까요? 저희 집안 행사, 모임, 여러 자리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자리에 휠체어가 함께하는 게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보기에 그 사람은 지금 저를 두고 보기에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림을 보듯이 풍경을 평가하듯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재활병원 복도에서 처음 휠체어를 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던 그 눈. 30년이 지났는데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님,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서연이가 시집가면 남편 내조에 아이도 낳아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거기다 몸 불편하신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면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불쌍. 서연이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는 게 불쌍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되는 게 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님. 네. 따님이 불쌍해서라면 결혼을 반대하시면 됩니다. 그건 부모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제 몸을 문제 삼는 건 반대가 아닙니다. 그건 모욕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모욕이요? 민준이 어머님,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라고 한 말이 아니라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서연이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민준이 어머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어머님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무시가 아니면 뭡니까? 저는 서연이 아버지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뒤로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제 몸 상태를 신문받았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짐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결혼이 따님한테 불쌍한 일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게 무시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서연이 엄마가 버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준이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성격이시면 며느리한테도 시집살이 얼마나 시키겠어요. 이런 성격, 이제는 제 성격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니 성격이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아들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분노, 혹은 미안함, 혹은 제발 조용히 있어달라는 간청. 그 눈 안에 있는 건 세 번째였습니다. 민준아, 너는 할 말이 없니? 민준이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그냥 제 아들이 저한테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연이 엄마가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였어요. 집안을 봐야 결혼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연이를 보낼 수는 없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제 딸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더니 저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어머님, 오늘 이 자리에 그 차림으로 오신 거잖아요. 한복까지 차려입고. 근데 솔직히 그게 더 불편했어요. 보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하셔야죠. 그 차림, 제 한복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감청색 저고리, 아침에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입은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옷. 그게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을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나 이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서연아, 그만해. 서연이 엄마가 딸의 말을 잘랐습니다.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결론을 내리듯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민준이 어머님, 저희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딸한테 맞는 집안이 있고
아닌 집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없었던 걸로 하시죠. 민준이도 이해할 거라 봅니다. 없었던 걸로. 이 자리를 없었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들의 눈이 탁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외면이 서연이 아버지의 말보다, 서연이 엄마의 말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제가 먼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누가 나가라고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발로, 제 휠체어 바퀴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겁니다. 복도 끝까지 나와서야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늦가을이었는데 은행나무 잎이 우수수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63을 버텼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서연이 아버지랑 그쪽 회사 지분 문제로 나도 이래저래 얽혀서 지분, 회사. 저는 그제야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준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일단 집에 가 있어. 집에 가 있어. 36살 내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욕을 남겨두고 저는 그날 혼자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다시 그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식당 건물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분, 회사, 거래, 그리고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민준이가 가져온 서류들,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서류들. 저는 그때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 안에 제 전 재산이 담겨 있었다는 걸.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은 서류,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위임장, 재산 처분 위임장. 제 이름과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중인 란에는 낯선 법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진호개발 주식회사.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오진철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저를 상견례 자리에 데려간 이유,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게 내버려둔 이유, 그리고 제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또 다른 서류 한 장.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아들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번 보고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감청색 한복을 다시 봤습니다. 의자 위에 걸쳐둔 그 옷. 오늘 모욕을 당한 그 옷. 저는 그 옷을 개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보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했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두고 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63세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몸이 먼저 아는 것들. 그날 밤 제 몸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있다는 말이 이토록 잔인한 진실을 품고 있을 줄은. 전화가 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할까? 오늘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나를 짐짝 취급할 때 이 아이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숨소리.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울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말해봐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일.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진짜로요. 오빠가, 아니 민준 씨가 어머니 모셔온다는 말을 오늘 아침에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미리부터 알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준비. 제가 그 단어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래, 계속해봐. 서연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아버지 서재에서 봤어요. 민준 씨 이름이 적힌 서류를. 근데 제가 다 읽기 전에 아버지한테 들켜서. 어머니, 그 서류에 날짜가 있었는데 날짜가 2달 전이었어요. 2달 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서연이를 처음 데려온 게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안의 거래는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진행된 겁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차 안에요. 혼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새벽 2시에 차 안에서 전화를 했다는 건 집안에서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일 낮에 나 혼자 있을 때 와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서연이가 작게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들고 올 그 서류가 이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다음 날 아침 10시 민준이가 왔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헤어진 뒤 처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니? 서연이 아버지랑 얘기 좀 했어. 밤새? 민준이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쉬면 안 돼. 피곤해. 저는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고정하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지분 문제로 얽혀 있다고 했지. 그게 뭔지 지금 말해라.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로, 불안, 그리고 무언가 들킬 것 같은 두려움. 엄마, 그건 복잡한 얘기야.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도장?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석 달 전에 내가 찍어준 도장. 그 서류가 뭔지부터 말해라. 민준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재산으로 투자를 좀 했어. 서연이 아버지 회사 프로젝트에. 근데 그게 단순 투자가 아니라 지분 교환 구조라서 명의를 잠깐 옮겨놓은 거야. 나중에 수익 나면 다 돌려줄 거야. 엄마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잠깐이 얼마나 되니? 한 3년? 3년. 응.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내 허락도 없이 3년 동안 남의 회사에 묶어놨다는 거니. 엄마 허락 받았잖아. 도장 찍었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장? 내가 읽지 않고 찍어준 도장.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민준아, 왜? 그 서류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적혀 있었니? 순간, 민준이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건 당황함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물어보고 있잖니. 그런 거 없어. 그냥 투자 서류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입니다. 울음소리도 거짓말하는 눈도 다 압니다. 지금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그 거짓말의 전모를 몰랐습니다. 오후 2시, 민준이가 나간 지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서연이가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어젯밤에 아버지가 주무시고 난 다음에 서재에 다시 들어가서 찍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찍은 것들. 저는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첫 번째 사진. 계약 당사자 이민준, 오진철. 계약 내용 박순임 명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일체의 처분권 위임, 진호개발 주식회사로의 자산 이전에 관한 협약. 날짜 올해 8월 14일. 두 번째 사진. 특약사항. 저는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제1항 본 계약은 박수님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을 지속한다. 제2항 박수님 사망 시 상속 절차 없이 진호개발 주식회사가 해당 자산에 대한 우선 처분권을 갖는다. 제3항 이민주는 상기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오진철의 장녀 오서영과의 혼인과 진호개발 지분 15%를 취득한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햇살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줄 몰랐어요. 민준 씨 좋아서 사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처음부터 다 설계한 거였어요. 민준 씨한테 먼저 접근한 것도 아버지 쪽이었고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저도요. 저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눈이 맑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사진을 봤을 때 그 눈에 지금 진짜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울지 마라. 제가 말했습니다. 울 사람은 따로 있다. 저는 그날 저녁 민준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들이 왔을 때 저는 탁자 위에 서류 사진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걸 보는 순간 발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거 어디서? 앉아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다 읽었다. 민준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설명할게. 이게 겉으로 보기엔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민준.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성까지 붙여서 너 엄마가 빨리 죽어야 그 돈 쓸 수 있는 거니.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도 몰랐어. 특약 조항은 오진 처리. 나 모르게 넣은 거야. 나는 그냥 지분 계약인 줄만 알았고. 하지만 서명은 내가 했잖니.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알고 나서 나한테 말 안 했잖니. 오늘 아침에 내가 물어봤을 때도 숨겼잖니.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도 지금 오진철한테 잡혀 있는 상황이야.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나도 끝나. 엄마도 끝나고. 나는 이미 끝난 거 아니니. 민준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틀렸습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그 결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준이를 돌려보낸 뒤 저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최도원 변호사.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저한테 말했습니다. 박수님 씨, 이 서류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오면 그때 쓰십시오. 저는 그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어요. 최 변호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에요. 세상 일은 모르는 법.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5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목소리. 최 변호사님, 저 박수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 할 때 오래 버텨온 사람의 몸은 압니다. 두려움 대신 차가운 집중이 찾아온다는 걸.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다. 거래의 시작이 있었다면 끝도 있다. 다만 끝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숨기는 비밀과 지키는 비밀. 숨기는 비밀은 들키면 끝납니다. 하지만 지키는 비밀은 다릅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저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오기를.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최도원 변호사, 6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그대로 조용하고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수님 씨. 들어오세요. 저는 물을 끓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소파에 앉아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셨군요. 네. 팔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 두툼했습니다. 제가 보관하던 겁니다. 15년 동안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박수님 씨 것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첫 장, 주식 보유 확인서, 회사명 진호개발 주식회사, 주주명 박수님, 보유 지분 34%, 날짜 15년 전 3월. 저는 그 숫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4%. 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회사가 처음 설립될 때 박수님 씨가 종잣돈을 대셨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민준이가 21살이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로 휠체어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중개보다는 정보였습니다. 어느 땅이 오를지, 어느 건물이 팔릴지, 발로 뛰는 대신 머리로 뛰는 일. 그 무렵 저한테 찾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40대 중반, 인상이 반반한 남자였습니다. 박 선생님이시죠? 정 사장님께 소개받고 왔습니다. 정 사장은 제가 오래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분 소개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오진철이었습니다. 오진철은 땅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개발 예정지, 정보가 3년 안에 10배는 오를 땅이라고 했습니다.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아는 분들 사이에만 비밀리에 진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큰 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기가 꺼려졌으니까요. 그런데 오진철이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정 사장의 서명이 있는 추천서, 토지 감정 보고서, 개발 계획 문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투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동 설립자로 지분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개발이라는 법인을 만들 건데 선생님 성함이 주주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설계였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무렵 가진 돈의 거의 다를 투자했습니다. 민준이 대학 등록금 빼고 남은 것 전부, 그리고 최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지분 계약서를 공증받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수님 씨, 이거 제가 보관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요. 그 뒤로 3년이 흘렀습니다. 땅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진철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 사장은 그 무렵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었습니다.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어미가 사기당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가 우연히 신문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진호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수주 사진속 대표이사 오진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땅이 결국 올랐다는 걸, 오진철이 제 돈으로 회사를 키웠다는 걸. 최 변호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수님 씨, 진호개발이 지금 얼마짜리 회사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가로 약 4천억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4%면 약 1360억 원이 됩니다. 1360억.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63세 여자가 강남 일식집에서 짐짝 취급을 받던 여자가 1360억짜리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진철이 알고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주주명부는 그쪽에서 관리하니까요. 다만 원본 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고 오진철 측에서는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이용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민준 씨를 통해 수님 씨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하면 진호개발 지분 청구도 막을 수 있거든요. 수님 씨 명의의 자산 전체를 포기 처리로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계획의 전모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알았다면 그건 제가 키운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몰랐다 해도 서명은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돌아간 오후 서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찾아뵈도 될까요? 아버지 전화를 받았는데 무서워요.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와라. 서연이가 왔을 때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를 만나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만약 어기면 민준 씨가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오진철은 이미 누치를 챈 겁니다. 서연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렇다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 민준이를 정말 좋아하니?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해줘라. 아버지한테 나 만나지 않겠다고 해라.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아무 말하지 마라.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 서연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맑은 눈. 오진철의 딸이지만 오진철의 사람이 아닌 눈. 저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 며느리로 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날 밤 최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진호개발 등기부 확인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저는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낡은 앨범. 민준이가 태어나기 전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
저는 한 장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 젊은 제가 있었습니다. 두 다리로 서 있는 제가, 그리고 옆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별이었습니다.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다만 드러내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가 중요할 뿐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저는 63이 되어서야 그 순간을 맞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했습니다. 딱 맞는 때에 왔구나.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오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을 버티면서 저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8시 최 변호사가 왔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가방 안에서 서류를 꺼내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를 건네기 전에 망설이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박수님 씨, 이게 충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많이 놀랐으니까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호개발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대표이사 오진철. 그런데 최대주주란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최대주주 이한결. 지분 51%. 이한결. 저는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이한결. 결. 이한결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한결. 민준이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건 민준이가 생후 넉 달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재활도 채 끝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떠나면서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끝난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이한결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도 없었습니다. 저는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기력도 없었고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민준이한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이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호개발의 그늘 아래 오진철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회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한결 씨가 이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번 건 12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작은 시행사였는데 진호개발을 인수하면서 규모가 커졌어요. 오진철은 얼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의사결정은 이한결이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지분을 알고 있었겠군요. 처음 등기부를 정리할 때부터 알았을 겁니다. 박수님 씨 이름이 주주 명부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없애려 한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없었지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눈물을 참는 습관. 30년의 습관. 잠시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알고 있을까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겁니다. 이한결이 민준 씨 접촉할 때 오진철을 내세웠을 테니까요. 민준 씨 입장에서 오진철은 그냥 서연 씨 아버지일 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그게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수님 씨가 먼저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한결이 자기 필요에 의해 드러낼 수도 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그날 오후 저는 최 변호사와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펼치면서 제가 가진 것들을 정리하면서 첫째, 15년 전 최 변호사가 공증한 진호개발 지분 계약서 34%, 이건 아직 살아있는 서류였습니다. 오진철 측에서 손을 댄 적이 없는 원본. 이걸로 주주지위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호개발 이사회에 박수님 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4%면 2대 주주입니다. 경영에 개입할 수 있어요. 둘째, 민준이가 제 재산에 찍은 처분권 위임 서류. 이건 무효 소송이 가능했습니다. 위임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거라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망 후 처분 조항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준이는요? 최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준 씨는 공범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공범과 피해자. 제 아들은 어느 쪽일까요? 멍청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어미를 팔아넘긴 공범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셋째, 서연이가 찍어온 사진들, 오진철과 민준이 사이의 계약서, 이게 있으면 오진철이 수님 씨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민준 씨를 포섭해서 피해자의 자산을 빼돌리려 한 거니까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오진철이 이한결 뒤에 있다는 건 증명할 수 있습니까?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파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십시오. 필요한 건 다 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수님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한결 씨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적으로 엮으면 민준 씨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아버지라는 게 밝혀지면 더욱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 겁니다. 그 전에 이한결이 먼저 알게 해선 안 됩니다. 순서를 정하신 거군요. 네. 순서가 중요합니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박수님 씨는 항상 순서를 알고 계셨어요. 최 변호사가 돌아간 저녁, 저는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와라. 밥 먹자. 민준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민준이가 왔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아들은 어색하게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먹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고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아들 앞에 잔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기억하니?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게 사실이 아니야. 민준이가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어. 내가 어릴 때 우릴 떠난 거야. 내가 사고로 다리를 잃고 나서 엄마,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근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민준이의 손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어?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진호개발 실소유주야. 정적? 긴 정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한결.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오진철 뒤에 있는 사람. 말도 안 돼. 등기부에 이름이 있어. 51% 최대 주주. 민준이가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막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나를 이용한 거야? 아버지가? 민준이가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서연이는? 서연이도 몰랐어. 그 아이도 이용당한 거야. 민준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소파가 아닌 그냥 바닥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내 아들은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멍청하고 탐욕스럽고 어미를 지키지 못한 못난 아들이었지만 알면서 한 짓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응, 울어라. 지금은 울어도 돼. 아들이 울었습니다. 어른이 된 뒤 처음 보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아들 곁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다 처리할게. 너는 내 옆에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진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번호는 서연이한테서 받았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박수님입니다. 잠시 침묵. 아, 민준이 어머님. 어쩐 일로? 어머님. 그 호칭이 우스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무슨 일로? 진호개발 주주 자격으로 드리는 연락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당황한 숨소리, 계산하는 숨소리. 장소를 알려주시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10시 같이 가주십시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장롱에서 감청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상견례 날 입었던 그 한복. 내일도 이걸 입을 겁니다. 모욕당한 옷으로 그 모욕을 갚으러 갈 겁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의 얼굴. 주름이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에 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것이
저는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야.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끝을 향해 걸어가기 직전 밤이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깨어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을 이미 다 겪은 사람의 고요였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감청색 저고리, 은빛 고름, 상견례 날 모욕당한 그 옷, 거울 앞에 앉아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63, 한쪽 다리 없는 여자. 하지만 1360억짜리 지분을 가진 여자. 30년의 시간을 버텨온 여자. 민준이가 왔습니다. 어젯밤 전화해서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고 난 얼굴, 그리고 결심한 얼굴. 엄마, 나도 들어갈게. 저는 아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들어.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그때 아들의 사과를 받을 겁니다. 최 변호사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한 눈으로 준비됐습니까? 박수님 씨. 네. 장소는 제가 골랐습니다. 강남 한복판, 법무법인 사무실, 최 변호사가 쓰는 곳이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 하지만 제가 익숙한 장소. 오진철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젊고 날카롭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오진철의 얼굴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감청색 한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수님 씨의 진호개발 주식회사 주주지위 확인에 관한 사전협의입니다. 오진철의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진호개발 주주명부에 박수님 씨 성함은 없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5년 전 공증받은 지분 계약서 원본. 오진철이 그 서류를 봤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진철 씨, 말씀하시죠. 저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저한테 처음 찾아왔을 때 제가 뭐하는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진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셨던 것으로. 맞습니다. 그때 제 돈으로 진호개발, 종잣돈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분 34%를 받았습니다. 그 서류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오진철의 변호사가 서류를 집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진철한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오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계약은 효력이 만료된 겁니다.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소멸 조항이
어디에 그 조항이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잘랐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자동 소멸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3조를 보시면 지분은 양도 또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 없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진철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안에서 다음 말을 준비했습니다. 오진철 씨, 저는 오늘 2가지를 요구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시죠. 첫째, 진호개발 주주지휘복원, 주주명부에 제 이름을 올리십시오. 둘째,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민준 명의로 작성된 제 재산 처분 위임 계약 즉시 파기하십시오. 오진철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감청색 한복을, 흔들리지 않는 눈을, 휠체어를, 그 시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봤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저를 짐짝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루 말미를 주십시오. 오진철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미는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답을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답이 없으면 주주지위 확인 소송과 재산 편취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오진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일어설 수는 없었지만 이 자리를 나가는 건 제가 먼저였습니다. 복도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머리가 반백이었습니다. 양복이 잘 맞았습니다. 구두가 반짝였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게 온몸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알았습니다. 이한결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다시 보게 되는 날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민준이가 열병을 앓던 밤에, 혼자 재활 운동을 하다 쓰러지던 날에, 그 순간들마다 이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냐고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이 남자가 제 앞에 서 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반가움은 물론이고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아프지 않습니다. 굳어 있으니까요. 이한결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휠체어로, 없는 다리 쪽으로. 그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미안하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여전히 저를 보며 불편하다는 생각인지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알아도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순이마,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반말로, 아직도 반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남자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무언가를 느꼈을 겁니다. 닮은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저 사람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한결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한테서 2걸음 앞에 멈췄습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저는 존댓말로 말했습니다. 이한결이 잠시 굳었습니다. 나야. 나 몰라봐? 압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이한결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웃기지 않은데 웃음이 났습니다. 힘들었냐고. 이 남자가 지금 저한테 힘들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한결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위로입니까? 아니면 인사입니까? 이한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이한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휠체어를 봤습니다. 없는 다리를 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구나. 사고 소식을 뒤늦게 들은 사람처럼,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됐구나. 저는 그 순간 30년 전 병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휠체어에 앉던 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던 날, 한쪽이 없는 몸을 처음 봤을 때, 그날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얼마나 깨물었는지, 이를 얼마나 악물었는지, 그리고 그 옆에 이 남자가 없었다는 것, 저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이한결 씨, 응, 제가 퇴원하던 날 기억하십니까? 이한결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간호사분이 주차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어줬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해준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이한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저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어서 아이한테 갔습니다. 다리가 없으니까 균형이 안 잡혀서 바닥을 기어서 이한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꺼낼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30년을 재활하면서 민준이 키웠습니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났습니다. 아플 때 혼자 병원 갔습니다. 민준이 학교 입학식에 휠체어로 갔더니 아이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민준이 모르게 혼자. 이한결이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의 눈물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울지 않은 저한테 지금 와서 우는 이 사람의 눈물이 너무 늦게 온 것이었습니다. 우십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한결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순임아, 나 잘못했어. 그때 내가 잘못하셨죠?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지금 저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도 때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미안함은 미안함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한결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나 그때 무서웠어.
당신 다리가 없어지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서웠군요. 저는 그 말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두 눈 뜨고 제 다리가 없어진 걸 처음 봤을 때, 거울 앞에서 혼자 제 몸을 처음 봤을 때, 갓난아이 안고 어떻게 살지 막막했을 때, 저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한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무섭다고 떠났습니다. 저는 무서워도 남았습니다. 민준이가 있었으니까 그 차이입니다. 이한결이 바닥을 봤습니다. 서 있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양복이 잘 맞는 남자가, 구두가 반짝이는 남자가 두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경멸, 그리고 묘한 슬픔,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한 슬픔이었을 겁니다.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슬픔.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접근하게 시킨 게 당신이에요? 이한결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을 피하는 것 하나로 모든 대답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요?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너한테 줄 게 있었어. 내가 직접 나타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오진철을 통해서 줄 게 있었으면 나타났어야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엄마 혼자 키웠어요. 다리 하나로, 휠체어로. 나는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 쓰는 란에 아무것도 못 쓴 게 몇 번인지 알아요? 이한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줄 게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이한결이 무너졌습니다. 천천히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바닥에 닿는 것도 모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60대 남자가 건물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무너졌다면, 제가 다리를 잃은 날, 민준이가 혼자 울던 날,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면, 저는 이 손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이 남자의 눈물은 30년이 지나버린 눈물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이한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한결 씨, 그 남자가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어서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올려다봐야 할 사람이 지금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진철한테 전달하십시오. 오늘 밤 12시까지 답 없으면 내일 아침에 기자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진호개발 실소유주 이름과 함께 이한결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이 공포로 굳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남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오래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최 변호사가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복도 바닥에 앉은 채로 우리가 탄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는 이한결의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저도 말없이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30년을 같이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지금은 이 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긴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민준이도 곁에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안 오면 어떡해? 온다. 어떻게 알아? 무서우니까. 11시 50분. 전화가 왔습니다. 오진철이었습니다. 조건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 2가지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논의할 자리는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됐습니다. 내일 서류 작업 시작해 주십시오.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님 씨.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끝난 거야? 시작이 끝난 거야. 무슨 뜻이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지. 너랑 나랑. 그날 밤 민준이와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다시 끓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 이야기, 이한결이 떠난 날, 오진철을 처음 만났던 일, 돈을 잃었던 일, 그리고 혼자 민준이를 키웠던 이야기, 말하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계속. 다 듣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나쁜 놈이다. 저는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놈은 아니야. 약한 놈이었어. 그게 그거잖아. 아니야. 다르다. 나쁜 놈은 고쳐지지 않아. 약한 건 고칠 수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서연이한테 먼저 가라. 서연이가 나 받아주겠어? 그건 서연이가 결정하는 거야. 너는 그냥 가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가는 게 먼저야. 민준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때? 이한결 씨 때문에 힘들지 않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뒀던 것을 오늘 꺼냈으니까요. 괜찮아. 진짜로? 응. 그 사람은 오늘 내 인생에서 끝났어. 끝난 건 무섭지 않아. 민준이가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진호개발 주주명부에 박수님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재산처분 위임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이민준이 작성에 관여한 서류들도 모두 무효 처리됐습니다. 오진철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한결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방은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한테 갔습니다. 서연이가 받아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거래가 아닌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라면 지켜봐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딸 되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되겠다는 말이니 그것도 있고요. 그냥 딸이요. 민준 씨랑 관계없이 저는 오랫동안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 처음 사진에서 봤던 그 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박수님입니다. 올해 63,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래부터 없습니다. 휠체어를 탑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30년 전 떠난 남자가 제 돈으로 회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360억짜리 지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돈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버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버티는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쓰러질 뿐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리가 없어도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저런 어머니를 데려왔다고요. 맞습니다. 저런 어머니입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어머니, 모욕을 당하고도 무너지지 않은 어머니, 그리고 끝내 자기 자리를 되찾은 어머니. 저는 오늘도 창밖을 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에 새 잎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 휠체어 바퀴가 움직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